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보면 버즈 조각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실제로 그랬어요. 하지만 약 1억 3천만 년 전 남아메리카는 안녕을 구하며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약 2,896km 떨어져 있고 여전히 이동 중입니다. 매년 대륙은 태평양 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각판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 표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 된 이유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너무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움직임을 볼 수 없습니다. 브라질이나 칠레 사람들은 자신의 대륙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고 대륙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은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수중산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이 육지를 태평양으로 밀어내고 있을까요? 바로 지구 내부의 열입니다. 바다 아래 아주 깊은 곳에서 지각의 균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매우 뜨겁고 녹은 암석인 마그마가 그 균열을 통해 솟아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마그마는 식어서 단단한 암석으로 굳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과정은 대서양 중앙 해령과 같은 수중산을 만들 수 있어요. 더 많은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면서 오래된 지각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각판과 그 위에 있는 대륙이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남아메리카의 반대편 태평양 쪽에는 나스카판이 있습니다. 이 판은 더 무겁고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남아메리카판 아래로 미끄러지고 있어요. 이 전체 과정을 섭입이라고 하며 연간 약 7.62cm의 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판 사이의 충돌이 안데스 산맥에 흩어져 있는 놀라운 화산들의 배후입니다. 또한 대륙을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죠. 따라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남아메리카 대륙이 태평양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일부 모델은 더 황당한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도대체 왜 아프리카는 남아메리카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요? 아프리카도 서쪽으로 표류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판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대서양 중앙해령은 이 두 대륙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판을 밀고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판도 밀고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 밀고 있어요. 마치 이 해령이 두 친구를 갈라놓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또한 동아프리카 균열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거대한 균열 중 하나이지만 육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극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대륙이 서서히 갈라지는 원인이에요. 긴 이야기지만 이 균열이 아프리카를 남아메리카보다 더 많은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제 앞으로 남아메리카와 그 주변의 모든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더 기가 막힌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이론, 북아메리카에서 분리될 수 있습니다. 매우 극단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지금으로부터 수억 년 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우린 여기에 없을 겁니다. 두 대륙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속도가 다릅니다. 북아메리카판은 연간 약 2.54cm의 속도로 순항하고 있지만 남아메리카는 이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나란히 움직이지 않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서양은 계속 넓어지고 태평양은 계속 줄어들면서 이 모든 지각 운동은 결국 아메리카 대륙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론, 해양 생물은 몇 가지 큰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아메리카 대륙은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의 거대한 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때문에 해양 동물은 양쪽에서 서로 다르게 진화해 왔습니다. 초록 바다거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서양에 서식하는 초록 바다거북은 더 크고 밝은 색을 띠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태평양에 사는 사촌들은 보통 더 작고 어두운 색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두 개체군이 섞이는 것을 막는 육지가 없어진다면 두 개체군은 새로운 이동 경로와 새로운 둥지를 찾게 되고 영역이 훨씬 더 많이 겹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시나리오에 수백 종의 다른 종을 곱하면 새로운 상호작용, 예상치 못한 경쟁, 심지어 완전히 새로운 종의 출현 등 상황이 정말 뒤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론, 아메리카 대륙이 다시 아프리카와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서양 중앙해령은 새로운 해저를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서양은 서서히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약 1억 2,500만 년 후에는 이 과정이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서양은 성장을 멈추고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사이의 수역이 가장 먼저 육지 아래로 당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나는 지점의 국가들은 지진이 수시로 일어나고 새로운 화산이 좌우로 솟아나는 등 매우 불안정한 곳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미국 동부는 더 이상 에팔레치아 산맥의 평화롭고 푸른 경사면이 아니라 캐스케이드 산맥처럼 가끔 용암과 화산재를 뿜어내는 눈 덮인 거인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국가들은 완전히 새로운 이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브라질은 나이지리아, 카메룬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습니다. 우루과이는 앙골라 바로 옆에 앉을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남아공과 국경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대륙이 실제로 합쳐진다면 얼마나 강렬할까요? 우선 이 새로운 초대륙은 순식간에 아시아의 약 1.5배에 달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대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륙이 만나는 지점에 새로운 산맥이 형성되어 국가 간의 자연스러운 경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대륙에 속하게 되면 많은 일이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우선 관광 사업이 크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싼 비행기표 없이 육로로 국가 간을 여행할 수 있다면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다른 유형의 경제 활동도 크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밀부터 바나나, 소고기, 코코아, 대두 등 다양한 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남아메리카가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섬유와 의류 등을 수출하는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원자재 거래에 있어서는 매우 강력한 블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대륙의 또 다른 중요한 공통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석유입니다. 브라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 남미의 국가들은 주요 석유 수출국입니다.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알제리, 리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러한 연합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아시겠죠? 동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두 개의 거대한 땅이 만나면 야생의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피바라가 나일강 악어와 공간을 공유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는 나무늘보가 나무 꼭대기에서 하이에나를 보는 것처럼요. 심지어 새로운 동물의 휴잡종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카피, 악어나 늘보에나요.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지만요. 솔직히 이 동물들은 짝짓기를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요점은 아시겠죠? 안타깝게도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새로운 종의 출현은 토종 동식물의 포식자나 경쟁자, 심지어 기생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새로운 균형이 잡히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유일한 사실은 우리 중 누구도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괜찮아요. 1700년 1월 26일 미국 서부 해안에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도 9의 강진으로 역대 가장 강력한 지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이 지진은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켰고 브리티시 컬럼비아 남부에서 캘리포니아 북부까지 해안선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영리한 연구 덕분에 오래된 지질 기록, 나이테, 심지어 일본의 역사까지 살펴보고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아냈습니다. 지진과 같은 날 일본 동부 해안에서도 대규모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이 둘을 연결짓지 못했지만 1980년대와 90년대의 연구원들은 일본의 쓰나미가 태평양 북서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1700년 1월 26일이라는 정확한 날짜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워싱턴 연안에서 1700년 겨울쯤 모두 사라진 오래된 나무를 발견했는데 이는 지진이 발생한 시기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지진은 후안 데프카판이 북미판 아래로 미끄러지는 단층인 캐스케디아 섭입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단층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섬 북부에서 캘리포니아주 멘도치노고까지 약 1126km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움직이는 판의 압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됩니다.
결국 같은 지역에서 또 다른 크고 파괴적인 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과학자들은 지질학적 기록, 과거 쓰나미 퇴적물, 지표면 변화의 징후를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거대 지진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획가들은 다음 대지진을 빅1이라고 부르며 대비해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캐스케디아 섭입대에서 지진이 200에서 1000년 주기로 발생하며 마지막 강진이 300년 전이었기 때문에 태평양 북서부에서 또다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1700년에 발생한 지진만큼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돼요. 이번에는 약 15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피해가 심각할 겁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와 활주로에 금이 가고 다리가 무너질 거예요. 지역 안팎의 통신도 끊길 겁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이요? 지진은 10분 안에 워싱턴의 한 일부를 덮칠 수 있는 거대한 쓰나미를 촉발할 겁니다. 캐스케디아 섭입대가 무너질지 아닐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무너질지가 관건이에요. 발생하면 허리케인 카트리나나 슈퍼스톰 샌디보다 더 심각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 될 거예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남부에서 오리건주를 거쳐 북부 캘리포니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즉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페어차일드는 지진의 여파를 처리하기 위한 예비 대피소로 간주되며 모세레이크의 그랜트 카운티 국제공항이 주요 대피소로 사용됩니다. 초기 지진과 쓰나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여파가 재앙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여진이 계속될 것이고 교통은 엉망이 될 겁니다. 도로가 파손되거나 완전히 차단되고 공항이 폐쇄되며 5번 고속도로와 같은 대부분의 주요 노선은 다리가 파괴될 겁니다. 이는 식량과 물 공급이 중단되고 구조대가 들어오거나 사람들이 탈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걸 의미합니다. 가스 파이프라인도 손상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복구하는데 내륙에서는 며칠에서 해안을 따라 몇 주 또는 몇 달까지 걸릴 수 있어요. 태평양 북서부 전역에 걸쳐 해안에서 160km 이내에 정전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이며 3에서 7개월 동안 단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태평양 북서부, 알래스카, 심지어 동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도 2에서 3개월 동안 통신이 중단될 수 있어요. 워싱턴 동부 지역의 좋은 소식은 주 서쪽과 동쪽 사이의 자연 장벽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대부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쓰나미가 컬럼비아강 협곡을 강타할 수는 있지만 강 아래의 모래톱 때문에 빠르게 에너지를 잃을 겁니다. 캐스케이드 산맥이 지진의 충격을 대부분 흡수하기 때문에 동쪽은 지진을 강하게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워싱턴 동부는 그다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지진의 여파를 처리하는 건 그들에게 달려 있어요. 즉 워싱턴 서부를 돕고 파괴된 지역에서 난민을 받아들이고 필요한 곳에 물품을 전달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1960년 칠레, 1964년 알래스카, 2004년 수마트라,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규모 8.0에서 9.0의 지진과 같은 다른 주요 지진을 살펴본 바 있어요. 이러한 종류의 지진은 6에서 10분 동안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땅이 흔들리는데 꽤 긴 시간입니다. 이러한 지진은 지표면 가까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강렬하며 단순히 잠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길고 강한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내일 캐스케디아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하면 13,8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약 10만 7천 명이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 워싱턴, 오리건, 캘리포니아의 경제적 피해액은 7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다른 대규모 지진과 비교해보면 그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60년 칠레 지진으로 약 165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64년 알래스카 지진으로 약 14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4년 수마트라 지진과 쓰나미는 약 28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일본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2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캐스케디아 단층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무엇이 필요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지진과 쓰나미 직후에는 도로와 공항이 파괴되고 자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재난지역 밖의 지역에서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재난과 그 영향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아직 모든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캐스케디아 섭입대에 집중해 볼게요. 이 단층대는 밴쿠버 섬에서 캘리포니아 멘도치노고까지 약 1000km에 걸쳐 있으며 해안에서 약 150km 떨어져 있는 거대한 단층대예요. 마치 한 지각판이 다른 지각판 아래로 천천히 미끄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판이 지표면에 가까워지면 약 29km 이하의 깊이에서 두 개의 바위가 서로 밀리는 것과 같은 마찰로 인해 서로 달라붙게 돼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로 인해 많은 압력이 발생합니다. 마침내 압력이 너무 커지면 판이 미끄러지면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를 메가트러스트 지진이라고 하며 그 규모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판이 고정된 영역 아래에는 매우 느리게 움직이는 영역이 있어요. 몇 달에 몇 센티미터 정도만 움직여요. 이 느린 움직임은 일부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여전히 갇혀있는 단층 지진에 더 많은 압력을 쌓게 돼요.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대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섭입대 지진이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지진은 규모 8.5보다 더 강할 수 있습니다. 메가트러스트 지진은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을 말합니다. 규모 9.0이 넘을 수 있는데 엄청나게 강력한 지진이죠. 규모 9.0의 지진은 규모 7.0보다 1000배, 규모 5.0보다 100만 배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러한 지진은 판이 서로 지나갈 수 없는 잠긴 단층의 일부에 많은 압력이 쌓일 때 발생해요.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 단층이 마침내 파열되어 축적된 에너지가 한 번에 거대한 흔들림으로 방출됩니다. 캐스케디아 섭입대는 매우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파열되면 거대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지역을 연구한 결과 지표면 약 29km 아래에서 단층이 완전히 고정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곳의 판들은 서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판이 더 부드럽게 미끄러지기 시작해서 마찰이 줄어들어요. 이는 단층이 잠긴 지역이 얼마나 많은 응력이 쌓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대지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바닥이 용암이에요. 농담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무너져 내리고 있죠. 아직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북미의 거대한 지역은 이미 집안에서 59km에 달하는 암석이 유실되었습니다. 지진이나 거대한 싱크홀이 아니라 땅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는 지반의 일부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연구팀이 지질학적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북미 대륙의 일부가 매우 슬프고 매우 느린 아이스크림 물방울처럼 얇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연구팀은 기본적으로 지구를 첨단 전신 MRI로 촬영해서 한때 파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암석이 어떻게 오븐 안에 있는 거꾸로 된 치즈 피자처럼 지구의 내장으로 녹아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3D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저의 오랜 친구인 크레톤을 만나야 합니다. 크레톤은 대륙의 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수십억 년 전에 두껍고 단단하며 오래된 것이죠. 운석 충돌, 초화산, 심지어 판의 지각 운동에서도 살아남은 나쁜 녀석들이에요. 예를 들어 판들이 주먹 다짐을 했다면 산맥이 탄생했을 거예요. 만약 두 판이 이온을 하고 서로 떨어져 표류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바다가 탄생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구 표면에 상처를 남기지만 크레톤은 지질학의 바퀴벌레처럼 항상 당황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크레톤은 기본적으로 얼굴에 주먹을 맞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항상 거의 파괴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그룹의 연구원들이 멋진 기계를 실험해 본 결과 크레톤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요? 1억 년 전 북미 대륙의 주요 판 아래로 미끄러지기 시작한 아주 오래된 지각판인 파랄롤판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실 이것은 매우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이를 섭입이라고 하며 지구가 암석을 재활용하고 과열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섭입이 오랫동안 일어나고 있었던 만큼 이제는 파랄로는 크레톤에서 거의 644km 떨어져 있고 지구의 외핵에 이상하게도 가까운 하부멘틀에 꽤 차갑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랄로는 마치 이사를 나간 룸메이트가 냉장고에 이상한 물건을 계속 남겨두는 것처럼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라앉으면서 북미 대륙의 지반을 잡아당겨서 지반이 늘어나면서 조각들이 깊은 멘틀 속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라앉는 파랄로는 물과 이산화탄소를 주변 암석으로 누출시켜 크레톤을 더욱 부드럽고 잘게 부숴버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고마워요, 파랄론. 멋지기도 해라. 과학자들은 수천 개의 모니터링 스테이션에서 수백 건의 지진을 연구한 결과 대륙의 거대한 물질 덩어리가 아래로 흘러내려 지각이 59km까지 얇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유팩에 들어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암석이 사라진 거예요. 극적으로 들리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달팽이 속도로 일어나고 있어요. 눈에 띄는 일이 일어나려면 수백만 년이 걸릴 거예요. 먼 미래에 증손자들이 여전히 단단한 땅 위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편안해하진 마세요. 이게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도움을 청할 새도 없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유형의 침몰이 있습니다. 2050년까지 뉴욕, 볼티모어, 찰스턴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도시 32곳 이상이 부분적으로 수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문제의 대부분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과학자들은 2007년부터 일부 도시가 매년 1에서 2mm씩 땅속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은 매년 4mm씩 가라앉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작고 약간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찰스턴은 해발 3m에 불과하며 바다가 목 아래로 숨을 들이마실 때는 약간의 침몰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홍수가 정말 심한 날에는 그곳 사람들은 차를 버리고 기본적으로 헤엄쳐서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모든 현상을 지반 침하라고 합니다. 가라앉는 땅과 해수면이 상승하면 침수된 거리, 염분이 많은 농지, 유령의 숲, 그리고 매우 짜증스러운 집주인들로 구성된 재난 칵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는 주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교량, 도로, 공항, 발전소 등 우리가 매일 의존하는 기반시설도 심각한 피해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침수된 전력망과 침몰한 고속도로는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지역사회에 중대한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인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 문제의 일부는 빙하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약 12,000년 전 거대한 빙상이 지구 북부를 뒤덮었는데 그 무게는 엄청나게 무거웠습니다. 무게가 땅을 눌렀고 얼음이 녹아도 땅은 트램펄린처럼 다시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찌그러진 곳은 솟아오르고 그렇지 않은 곳은 내려앉는 이상한 지질학적 시소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빙하 등방성 조정이라고 불리는 이 모든 과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인간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지하수 추출이 그 주범입니다. 매트리스의 충전재를 뽑아내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처지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센트럴밸리 같은 곳에서는 가뭄에 물을 계속 퍼내기 때문에 땅이 1년에 최대 20cm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뉴욕과 같은 도시에서 문제는 물뿐만이 아닙니다. 고층 빌딩 자체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수백만 톤의 콘크리트와 강철을 연약한 지반 위에 쌓아 올리면 지반이 평평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뉴욕시 건물의 총 질량은 약 7,620억 킬로그램이에요. 자유의 여신상 350만 개를 쌓아 올린 것과 같은 무게죠.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에 이렇게 많은 무게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반이 압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보다 더 지저분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댐을 건설해서 강이 해안 지역으로 신선한 퇴적물을 운반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 퇴적물은 대자연이 땅을 다시 부풀리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해요. 퇴적물이 없어 해안지대는 낡은 스펀지처럼 굳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농업이나 건설을 위해 습지를 배수하면 이탄 토양이 말라서 무너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땅이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과학자들은 또한 무성한 습지였던 지역이 현재 미국에서 특히 걸프 연안을 따라 가장 빠르게 가라앉고 있는 곳 중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루이지애나에선 침강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축구장 크기쯤 되는 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수면보다 위에 살고 싶은 평범한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어떤 상황일까요? 글쎄요,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물에 잠긴 숲인 유령숲이 생겨나고 농지가 염분으로 변해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 비가 오지 않아도 도로가 침수되는 맑은 날 홍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끔찍하죠. 한편 서부 해안의 캘리포니아도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모두 가라앉고 있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두 도시가 2배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팔로스, 버데스 반도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땅이 너무 빨리 가라앉아 그곳의 사람들이 두더지처럼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제2의 아틀란티스로 변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다음 주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지하수 펌핑을 줄이고 더 스마트한 도시를 계획하는 등 심각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소 50만 명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고 2050년까지 주택 피해액이 1,09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북미가 잘못 만든 수플레처럼 가라앉지는 않겠지만 지각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따라서 지하수 펌핑을 줄이고 건축 방법과 장소를 재고하고 우리의 발을 건조하게 유지하는 데 조금 더 투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정말 바닥이 용암이 된다면 최소한 누수부터 고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테니까요. 저녁 식사에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카운터에 음료수를 놓고 친구가 디저트를 준비하는 걸 도와주러 갔죠. 돌아왔을 때 컵 안에 있는 액체가 눈에 띄어요. 마치 거친 바다 위의 배처럼 얼음 조각들이 이리저리 출렁거리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도 느끼죠? 천장의 샹들리에는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지진이야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요. 집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앞뒤로 흔들리고 있어요. 숨을 곳을 찾아 뛰려 하지만 흔들림이 여러분을 한 곳에 고정시켰고 여러분은 균형을 잡으러 안간힘을 쓰죠. 선반은 귀신 들린 것 같고 유리와 접시들이 밖으로 날아가고 바닥이 부서져요. 책꽂이가 넘어지고 벽에 걸려있는 모든 게 흔들리고 떨어져요. 다 깨진 접시에 다치지 않으려고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깁니다. 네, 전에도 지진을 겪어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에요. 핸드폰 확인해요. 또 이러네요. 신호가 없네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믿을 수가 없어요. 비명소리가 커지더니 갑자기 집 전체가 무너졌어요. 1960년에 기록된 가장 큰 지진이 칠레에서 일어났어요. 마침 모두가 밖에서 즐기고 있을 오후에 재난이 닥쳤죠. 인생을 바꿀 만한 피해를 입히기 위해선 지진 규모가 리히터 눈금으로 7 정도쯤 되어야 해요. 근데 이건 9.5였어요. 칠레의 이 지역은 환태평양을 따라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과 지진이 있는 지역으로 소위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곳 한가운데에 있어요. 처음 흔들림은 약 10분간 지속되었고 이틀 후에도 여전히 칠레의 남쪽에 화산이 터질 만큼 충분히 강력한 많은 여진이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지진은 태평양 전역에 해일을 발생시켰고 어떤 건 25m에 달했죠. 파도와 지진이 너무 강해서 하와이, 일본, 그리고 필리핀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약 5,667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어요. 사회 기반 시설들도 상당 부분 파괴되었죠.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곳의 건물들이 무너졌고 곳곳엔 파편이 쌓였어요. 과학자들은 이 지진이 너무 강력해서 지구의 축을 이동시켜 우리의 하루를 1.26 마이크로초 단축시켰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게 큰 것 같지 않지만 생각해보면 단 하나의 자연재해가 시간을 움직일 만큼 충분히 강력했다는 거예요. 많은 해안 도시들이 부서졌고 홍수가 널리 퍼졌어요. 경기는 급락했죠. 연구에 따르면 만약 오늘 이 지진이 일어났다면 22조 원 이상의 피해가 생겼을 거예요. 그럼 만약 경고도 없이 이 크기의 2배나 되는 지진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훨씬 더 멀리서도 영향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해일은 일본과 필리핀 해안만 강타하는 게 아니라 중국, 한국, 베트남, 심지어 호주까지 더 멀리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파도는 25m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아마 그 2배는 될 겁니다. 그건 마치 8마리의 기린이 서로 위에 올라타 여러분을 향해 서핑해 오는 것과 같아요. 해안가에 산다면 파도를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물이 멀리 뒤로 빠져나가 모든 물고기들이 드러나는 게 보인다면 어서 뛰어 도망가야 할 때죠. 쓰나미가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 잔해 밑에 갇히게 됩니다. 간신히 탈출해서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웃에 있던 모든 집들이 벽돌더미와 돌무더기로 변했거든요. 다리도 무너져 양쪽에 사람들의 발이 묶였네요. 주위를 둘러보면서 먼지를 털고 도움을 청하러 달려가죠. 소방차와 구급차가 부서진 차와 잔해 사이를 달리고 있어요. 차에 가려고 하지만 여진이 계속 밀려와 인도로 내동댕이 쳐지고 있어요. 모든 기지국이 쓰러져서 폰으로는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 수가 없네요. 무릎이 떨리지만 힘을 내서 극복해냅니다. 일단 차에 도착했는데 차가 바위 밑에 깔려 찌그러져 있는 게 보이네요. 거대한 음료수 캔처럼 말이에요. 걸어서 계속 가다가 마침내 시내에 도착하게 돼요. 마치 어떤 거인이 화가 나서 모든 건물을 쓰러뜨린 것 같아 보여요. 앞으로 밀고 나가 도움을 찾을 수 있는지 보려고 하죠. 경고도 없이 폰이 진동하네요. 확인해보니 진도 20의 지진에 관한 수천 통의 메시지가 보여요. 아직도 떨리는데 그건 여러분이 떨고 있는 거고 땅은 아직은 고요해요. 이런, 멀리서 뭔가가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요. 오른쪽에 건물만큼 높은 해일이 여러분을 향해 돌진하는 게 보여요. 여전히 충격으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로 있다가 이제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달려요. 심지어 어디 방향으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바로 뒤엔 쓰나미가 있고 앞에는 무너진 건물들이 있죠. 바위와 콘크리트가 여전히 사방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잠깐, 어떻게든 아직 무너지지 않은 건물이 있네요. 그 위로 올라가야 해요. 엘리베이터에 도착했지만 10,000원이네요. 놀랍지도 않아요. 가능한 한 빠르게 계단을 뛰어 올라가요. 깨진 유리와 석고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꿋꿋이 일어나죠. 창밖을 내다봤는데 물이 보여요. 너무 가까워요. 거의 꼭대기에 다 왔어요. 몇 발짝만 더 가면 되는데 슝, 물이 건물 안으로 밀려들어와 여러분을 적어도 2층 아래로 끌어내렸어요. 거의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래도 위로 헤엄쳐야 한다는 건 알죠. 하지만 물이 자꾸 아래로 끌어내려요. 약 30초 후 간신히 수영에서 빠져나와 꼭대기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꼭대기층으로 허둥지둥 올라가서 옥상에 주저앉아요. 안전해요. 지금은요. 헤일은 여전히 강하게 밀려와 파괴된 도심 속을 갈아엎고 있어요. 폰에 물이 차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물과 잔해로 뒤덮인 마을이 그야말로 360도 전경에 다 보여요. 땅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해요. 어쩌면 이 모든 게 끝날 때까지 앉아서 구조 헬리콥터를 기다려야겠어요. 하지만 그때 고막을 거의 터뜨릴 정도의 큰 폭발음이 땅을 더욱 뒤흔들어요. 저 멀리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곧 하늘 전체를 덮어버려요. 어둠이 아침의 해를 가리네요. 그때 용암이 공중으로 치솟아 근처에 떨어지는 걸 보게 되죠. 용암이 강을 형성하며 한 블록씩 마을로 흘러들어가요. 이런 엄청난 지진 움직임과 높은 지진의 강도로 인해 마그마가 표면으로 밀고 나올 수 있도록 3개의 지각판들이 이동했어요. 지구로부터 김이 모락모락 터져나와요. 그리고 열기가 여러분을 덮치죠. 마그마가 담요처럼 땅을 덮고 지나가면서 자동차들을 다 삼켜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더 최악인 것은 마그마가 지진과 쓰나미를 견뎌냈던 건물들의 토대를 녹이고 있단 거예요. 멀리 있는 건물들은 이제 마을을 대체한 거침없이 몰아치는 용암 웅덩이로 가라앉아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씩 모든 건물이 내려가요. 그 뜻은 이런, 여러분이 서 있는 건물도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곧 무너질 것 같아요. 그때 빛을 보죠. 위를 올려다보니 멀리 헬리콥터가 보여요. 팔을 흔들고 뛰어다니고 점프하고 눈에 띌 수 있는 건 뭐든지 하죠. 효과가 있었어요. 헬리콥터가 몇 바퀴 돌더니 마침내 밧줄 사다리를 내려요. 헬리콥터로 들어올려지면서 아래에 있는 세상이 채 안의 국수처럼 꿈틀거리는 걸 보게 돼요.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착륙하고 바로 응급부상자 치료센터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운 좋은 사람 중 하나였죠. 1년 후 쓰나미 물은 빠졌고 내륙으로 흘러들어온 용암은 식었지만 그 마그마가 영구적으로 아래의 땅을 바꾸었고 마을 전체가 사라졌어요. 이 재난은 지역 전체를 수십 년간 지속될 금융위기에 악몽에 빠뜨렸어요. 마을을 조사하는 데는 몇 달이 걸려요. 위험한 전선이나 터진 가스관이 없는지 확인하는데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전 마을이 있던 곳보다 훨씬 내륙 쪽에 마을을 재건하고 있어요.
다른 마을에서는 폐허 위에 바로 짓고 있어요. 또 다른 곳에선 그냥 모든 사람들을 가까운 도시로 옮기기로 결정해요. 2000년 이후 전 세계에서는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1700회 이상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은 태평양 주변에 위치한 환태평양 조산대 주변에서 발생했죠. 북미에서 가장 큰 위협은 샌안드레아스 단층선으로 다른 어떤 단층보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을 일으킬 수 있어 빅원이라는 등골이 오싹한 별명을 얻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잠재적 파괴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에요. 하지만 빅원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시작에 불과해요. 나쁜 소식은 과학자들이 2030년에 지구를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는 거예요. 좋든 싫든 우리가 빅원을 경험할 확률은 70%이며 진도 6.7의 지진이 될 겁니다. 샌안드레아스 단층선이 빅원을 일으키겠지만 무서운 건 우리가 그것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 대규모 지진은 100년에 한 번씩 발생합니다. 즉 자연재해에 대비할 시간은 항상 있다는 뜻이죠. 만약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샌프란시스코와 포트 테존을 휩쓸었던 지진처럼 몇 차례의 큰 지진을 목격했을 거예요.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무너질 겁니다. 건물이 무너지지 않더라도 건물에 들어가면 안 돼요. 하지만 가장 위험한 곳은 건물이 아닙니다. 전선과 가스관을 조심해야 해요. 언덕 위의 집은 아름답긴 하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언덕은 거대한 산사태로 변하며 그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모든 도로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도로 여행에는 작별을 구하세요. 슈퍼마켓에 갈 수 없으니 여분의 물과 음식을 준비해야 해요. 이 재난은 돈이 많이 들 거예요. 미국은 지진 피해 복구에 약 2천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해요. 적어도 지진이 쓰나미를 촉발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빅원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악명 높은 캐스케디아 섭입대는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하여 캐나다 밴쿠버에서 끝납니다. 샌안드레아스 단층대는 이 지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구상에서 해안 전체를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섭입대는 지각판이 서로 밑으로 밀려나면서 끊임없이 서로 잡아당기는 지각판이에요. 하나는 북미판이고 다른 하나는 후안대 푸카판입니다. 이러한 지대는 지진 활동의 무서운 핫스팟이며 대규모 수중 지진을 유발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해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하지만 수중에 있는 지진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켜 도시를 침수시키고 해안선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활동적인 지역은 불의 고리입니다. 캐스케디아 지대는 덜 활동적일 수 있지만 잠에서 깨어나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엄청난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야수와 같습니다. 이 모든 스트레스가 마지막으로 방출된 것은 1700년이었습니다. 샌안드레아스 지진과 달리 이번 지진은 대규모 쓰나미와 훨씬 더 큰 충격을 일으킬 거예요. 대부분의 건물과 다리가 파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할 때 야외에서 캠핑을 하고 있길 바래요. 또한 여진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이에 대비하셔야 해요. 자연도 예외는 아닙니다. 산사태는 동물들의 서식지를 바꿀 것입니다. 우리의 집도 영원히 바뀔 겁니다. 다행히도 고난 뒤에는 희망이 있고 과학자들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축 건물은 엄청난 충격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규칙이 시행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최신 경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모든 새로운 인프라는 엄격한 내진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후안대 푸카판과 북미판은 함께 잠겨 있지만 영원히 그렇게 유지되지는 않을 거예요. 잠금이 해제되면 엄청난 흔들림에 대비하셔야 해요. 진원지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운이 좋아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한동안 땅이 흔들리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캐스케디아 섭입대와 샌안드레아스 단층을 비교하면 캐스케디아 단층이 얼마나 더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1994년에 노스리지 지역에서 샌안드레아스 단층과 가까운 곳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일부는 부상을 입었어요.
당시에는 건물이 튼튼하거나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건물이 파손되었습니다. 캐스케디아 섭입대는 잠재적으로 규모 9의 지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규모 6의 지진은 약 2천만 킬로그램의 다이너마이트 위력을 가지고 있지만 규모 9는 20조 킬로그램의 다이너마이트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강력한 지진은 칠레에서 발생했고 진도 9.5로 대부분의 것을 파괴했습니다. 여러분이 지진에서 살아남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하지만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는 파도가 최대 30m에 이르는 거대한 쓰나미가 닥칠 거예요. 이는 큰 파도를 일으키지 않은 샌 안드레아스 지진과 매우 다릅니다. 바닷물이 나무와 식물을 파괴하고 일정 기간 동안 환경을 변화시킬 테니까 아름다운 정원과 작별을 구하세요. 유일하게 긍정적인 점은 마른 나무가 모두 유령의 숲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에 할로윈 장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파도, 지진, 그리고 이 지역의 거대한 규모 때문에 이 자연재해는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나 소위 빅원 단층으로 인한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겁니다. 약 300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지진이 발생했어요. 지난 3,500년 동안 더 많은 지진이 기록되어 400에서 600년마다 꾸준히 발생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다음 지진이 발생하기까지 약 100에서 300년 남았습니다. 캐스케디아 섭입대는 1970년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지대는 큰 지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무서운 곳이에요. 이곳은 연구원들이 불의 고리를 연구하던 중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지역이 과거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알고 싶었고 그 증거가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워싱턴에는 수년 동안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공포의 숲이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토양을 검사한 결과 엄청난 양의 소금이 발견되었어요. 그들은 두 가지를 종합하여 거대한 쓰나미가 그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전문가들은 여전히 숲이 언제 파괴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일본에는 비슷한 영향을 미친 거대한 지진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1700년에 일어난 지진이었어요. 다음 지진이 2050년에 발생할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캐나다 지진에서 살아남고 무사히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아야 하니까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지진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진에서 살아남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그 후에 다가오는 쓰나미가 진짜 위험합니다. 흔들림이 끝나면 가장 높은 곳을 찾아 그곳으로 이동하세요. 음식과 물과 같은 필수품만 가져가세요. 네, 야구 카드 컬렉션은 집에 두고 오세요. 첫 번째 타격 후에 내려가려고 하지 마세요. 지진학자들은 지진이 몇 번 더 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실제로 이를 증명했습니다. 1960년 5월 22일 지진학자 제리 에스턴과 그의 친구 4명은 자정 무렵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쓰나미를 보기 위해 하와이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와일루크 다리에 장비를 설치하고 탈출 경로를 계획했습니다. 이 다리는 이전 쓰나미로 파괴되었지만 새 다리는 훨씬 더 높고 튼튼했어요. 자정 이후에는 물이 평균 수위보다 1.22m 높았습니다. 자정이 30분 지난 후 두 번째 파도가 덮쳤고 새벽 1시까지 추가로 2.74m 물이 더 올랐고요. 물이 내려가기 시작해 2.13m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그들은 약 6.10m 높이의 파도를 보았습니다. 쓰나미는 예측할 수 없으며 안전을 위해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태평양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 준비하세요. 오리건주 연안에 있는 거대한 수중 용암 공장인 엑시얼 시마운트를 모니터링하는 과학자들은 말 그대로 오늘부터 늦어도 2026년 초까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수중에 있지만 바다에 덮여 있다고 속지 마세요. 이 괴물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거의 3배나 높습니다. 이 화산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수플레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이를 생중계할 정도로 흥분하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 화산은 빠르게 부풀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폭발할 수 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연구원들은 말 그대로 해저가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엑시얼 산이 용암으로 가득 찬 워터베드처럼 말 그대로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 후 배부르다고 불평하는 것 같지만 화산 측면에서 보면 마그마가 지하에 쌓여 해저가 붕괴 직전인 수플레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수중 화산 폭발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지구상의 화산 활동 대부분은 바다 밑에서 일어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100만 개가 넘는 해저 화산이 파도 아래에서 조용히 용암을 휘젓고 있습니다. 해저는 지구에서 가장 큰 화산 핫스팟입니다. 엑시얼 시마운트가 스릴 넘치는 이유는 다른 수중 화산과는 달리 과학적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화산 리얼리티 쇼의 주인공처럼 해저에 설치된 장비 네트워크를 통해 마그마의 움직임, 지진 진동, 지각 변형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를 연구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엑시얼 시 마운트에는 세계 최초의 수중 화산 관측소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1990년대부터 해저에서 실시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센서를 설치한 이래로 이 화산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왔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모니터링은 다른 곳에서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엑시얼을 놀라운 정밀도로 추적할 수 있는 지질학적 유명 인사로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엑시얼은 엄청나게 예측 가능합니다. 대략 10년마다 폭발하며 바로 그 타이밍에 맞춰 또 다른 폭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중반이 되자 마지막 폭발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부풀어 올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과학자들은 엑시얼 화산이 폭발할 날을 기다리며 화산 출현 달력을 만들 정도로 그 일정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엑시얼 시마운트는 평범한 수중 화산이 아니에요. 스타일과 개성이 있고 지질학적 정체성이 뚜렷합니다. 해산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수중 화산은 원뿔이나 납작한 돔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엑시얼은 지질학자가 자를 들고 곡선에 대한 원안을 품고 설계한 것처럼 보이는 3.2km 바이 8km의 분화구인 비정상적인 직사각형 칼데라로 전통에 맞서 웃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산은 고전적인 원형 모양을 선택하지만 엑시얼은 완전히 아방가르드한 모양을 선택했죠. 이 칼데라에는 수백 킬로미터 높이로 솟은 균열, 통풍구, 용암수로 신비한 돔 모양의 구조물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화산이 일반적인 둥근 모자 대신 펑키하고 기하학적인 왕관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엑시얼의 위치는 지질학적 불꽃놀이를 위한 최적의 장소와도 같습니다. 말 그대로 두 가지 주요 힘이 충돌하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첫째, 지퍼가 풀리듯 두 개의 지각판이 서서히 떨어져 나가면서 형성된 수중 산맥인 후안데 푸카 산맥에 있습니다. 둘째, 지구의 교활한 마그마 에스프레소 머신처럼 작용하는 깊은 멘틀 기둥인 콥 핫스팟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어 지구 내부 깊은 곳에서 녹은 암석을 끌어올려 해산 전체에 연료를 공급합니다. 쉽게 말해 지각판은 서로 멀어지는 것을 꺼리는 댄스 파트너인 반면 콥 핫스팟은 DJ 역할을 하며 열기를 고조시키고 마그마 파티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영향은 화산 내부의 복잡한 배관 시스템을 만들어내며 마그마 방은 과학자들이 여전히 해독하려고 노력하는 방식으로 채워지고 배수되고 이동하는 등 화산 내부의 복잡한 배관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퍼져나가는 판과 융기하는 마그마 사이의 경쟁은 엑시얼 화산의 독특한 지질학적 지문을 부여하며 이 화산이 우리를 계속 놀라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엑시얼의 정상은 단순한 분화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안쪽에서는 더 이상하고 더 시원한 액션이 펼쳐집니다. 물론 더 뜨겁긴 하지만요. 엑시얼에는 섭씨 370도가 넘는 과열된 물을 뿜어내는 블랙스모커 수열 통풍구가 있습니다. 이 통풍구는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의 환경 중 하나를 조성하여 기괴한 생물들이 완전한 어둠과 뜨거운 열기 속에서 번성합니다. 거대한 관충, 개, 박테리아 군락, 문어까지
모두 이 분출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네랄이 풍부한 연기를 먹고 살며 햇빛과 광합성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치 화산의 불같은 숨결로 번성하는 파도 아래의 외계 세계와도 같아요. 이러한 벤트 커뮤니티는 과학에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낯설기 때문만이 아니라 지구의 초기 생태계와 유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지구상의 생명체가 수십억 년 전에 유사한 심해 열수 환경에서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를 연구하면 유로파나 엔셀라두스와 같이 얼어붙은 표면 아래에 유사한 통기구가 존재할 수 있는 얼음 위성에서 생명체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엑시얼 화산이 폭발하면 이러한 커뮤니티는 자연스럽게 재설정되는 것과 같습니다. 용암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지만 몇 달 안에 다시 활기를 되찾는 것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 공간이 항상 수요가 있다는 증거가 되죠. 쓰나미나 해안재해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안심하세요. 엑시얼 분화는 수중에서 천천히 끓는 밥솥과 같은 역할을 해요. 엄청난 수압으로 유지되고 폭발하진 않죠. 화상은 있더라도요. 최악의 상황은 용암이 해저를 장식하고 개 몇 마리가 쪼그리고 앉을 새로운 통풍구를 찾는 것뿐이에요. 즉 거대한 화산재 구름이나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는 큰 폭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용암이 흘러나와 해저를 가로질러 퍼져나가며 때로는 수킬로미터를 이동하기도 합니다. 반면 과학자들에게 이 분화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엑시얼의 패턴을 이해하면 다른 곳, 심지어 육지에서도 분화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엑시얼 화산의 기괴한 생태계는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대부분 직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는 화산치고는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화산의 활동은 매일 수천 번의 작은 지진의 형태로 들립니다. 마치 화산 자체가 신음하고 삐걱거리며 터질 준비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지만 적어도 과학자들이 마그마의 움직임과 화산의 분화 주기를 추적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멋진 부분 중 하나는 과학자들이 사상 최초로 엑시얼 화산의 다음 분화를 생중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저 화산이 새로운 용암으로 해저를 물들이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본다고 상상해보세요. 마치 파도 수천 킬로미터 아래에서 펼쳐지는 자연 불꽃놀이의 맨 앞줄에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라이브 스트리밍은 엑시얼의 장비를 해양과 직접 연결하는 일련의 광섬유 케이블을 관리하는 해양 관측소 이니셔티브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심해의 와이파이인 이 케이블은 녹아내린 암석을 HD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과학자들은 엑시얼 화산 폭발에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1998년, 2011년, 2015년의 가장 최근 3번의 폭발은 모두 지구가 태양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1월과 4월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달의 중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달의 공정 궤도는 해수면이 상승하고 하강하여 해저의 압력을 변화시키고 마그마 챔버를 한계점까지 밀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달은 밤하늘의 낭만적인 빛이 아니라 궁극의 화산 속삭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엑시얼이 분출하면 역사상 가장 잘 기록된 수중 분출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자연의 경관이니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세요. 누가 알겠어요. 운이 좋다면 심해 분출 ASMR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이제 전 가볼게요. 테일러 스위프트 티켓을 사듯이 라이브 피드를 새로 고침해야 하거든요. 규모 15의 지진은 지구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몇 초 동안의 모든 수분을 증발시켜 지구를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어요. 매년 50만 건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지만 규모 15의 지진은 없습니다. 지진의 90%는 무서운 불의 고리인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90%가 발생합니다. 이곳의 지반은 젤리와 같아서 거의 끊임없이 흔들려요. 지금까지 지구를 강타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지진은 규모 9.5였습니다. 그 정도의 힘이면 하루가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집안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테이블에 떨어지는 먼지 때문에요. 하지만 그 힘은 마이너스 15의 규모입니다. 지진은 지각판이 움직일 때 발생합니다. 지각판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레고 조각과 같아서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서로 부딪히면 땅도 움직여 지진을 유발합니다. 이 지각 에너지는 배터리와 같은 역할을 해요. 최대 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에너지를 저장하죠. 이렇게 저장된 에너지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방출되면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아무리 튼튼한 구조물도 이 가차없는 힘에 굴복하여 파괴의 흔적을 남겨요. 어떤 경우에는 지진이 쓰나미를 촉발하여 혼란을 증폭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힘은 땅을 쪼개고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지진의 강도는 리히터 규모로 측정하지만 이제는 순간 진도 규모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는 지진의 강도에 대해 듣게 돼요. 보통 1에서 10까지예요. 다행히도 아직 리히터 규모 10의 지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은 60년대에 칠레에서 발생했습니다. 리히터 규모 9.5 정도였으며 지구의 자전을 변경했고 하루의 길이를 약 2밀리초 정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또한 대규모 쓰나미가 발생하여 약 4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광대한 지역에 영향을 미쳤죠. 리히터 규모에는 실제로 한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25 이상이면 측정할 필요도 없는데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먼지로 변해버려서 이 재앙을 측정할 사람도 남지 않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강력한 지진은 진도 9.5였습니다. 이 진도가 0.5만 더 강했다면 3,500km 길이의 파열선이 생겼을 거예요. 이는 거의 와이오밍주 7배에 달하는 크기예요. 진도 11의 지진이 발생하면 전 세계의 절반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해안 지역을 강타하여 모든 것을 파괴하고 지구는 거대한 환경 위기를 맞을 거예요. 하이킹을 좋아한다면 무서운 지진으로 인해 탐험할 산이 새로 생길 수도 있어요. 심지어 화산 폭발과 그로 인한 온실가스로 인해 기온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가 뜨거운 오븐으로 변할 수 있어요. 가장 안전한 장소는 건물, 바다, 해양, 산에서 멀리 떨어진 산사태의 가능성이 낮은 곳일 거예요. 지진에 대비하지 않은 국가는 완전히 파괴되고 도시는 잔해와 먼지 더미로 변할 거예요. 리히터 규모가 올라가면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정도의 지진은 불가능합니다. 지구의 지각은 그런 지진을 일으킬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거대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소행성은 공룡시대에서 알 수 있듯이 지구를 파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 소행성은 길이가 약 10km에 달했고 지구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어요. 소행성은 몇 달 동안 끊임없이 땅을 흔드는 지진을 일으켰어요. 이 끔찍한 지진은 칠레 지진보다 약 5만 배 더 강했습니다. 또한 인도양 쓰나미보다 3만 배 더 강력한 쓰나미를 촉발했고 이것은 지구를 강타한 쓰나미 중 가장 파괴적인 쓰나미 중 하나였어요. 소행성으로 인한 지진은 규모 11로 역대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자연재해로 기록되었으며 앞으로 그 기록이 깨지지 않기를 바래요. 인도양 쓰나미는 전 세계 특정 지역에만 영향을 미쳤어요. 반면 소행성 쓰나미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쳤으며 높이 10m의 파도를 일으켰죠. 지구에서 가장 외딴 곳으로 여행했더라도 이 저승사자로부터 숨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규모 15의 지진은 칠레 지진보다 50% 더 강하지 않을 거예요. 규모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것은 9.5 규모의 지진보다 약 1억 배 더 강력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물이 증발해서 우리는 황폐화되고 생존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생태계가 붕괴되고 모든 먹이 사슬이 끊어지고 일부 초강력 박테리아만 살아남을 거예요. 이는 일어날 수 있는 무서운 일의 일부에 불과해요. 바다는 지구의 에어컨과도 같습니다. 바다가 없다면 지구는 매우 뜨거워질 겁니다. 바다는 또한 태양의 강력한 광선으로부터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바다는 열을 흡수하고 지구를 식히는 역할을 하죠. 과학자들은 지각이 규모 15인 강진으로 인한 격렬한 흔들림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지구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먼지로 변하지 않는다면 지각에 거대한 구멍이 생길 거예요. 땅이 젤라틴처럼 될 거예요. 지각은 무작위로 상하 좌우로 움직일 거고 어떤 건물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우리 문명은 다시 스톤헨지 시대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이와 같은 지각 변동은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어요. 비슷한 일이 일본에서 있었는데 지각판이 서로 48m 떨어진 곳에서 움직였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규모 9의 지진이 발생했어요. 지구상에서 이 소름 끼치는 자연현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은 없어요. 하지만 지진의 90%가 발생하는 불의 고리처럼 특정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파괴될 확률이 더 높아요. 이곳은 지진이 거의 매일 발생하는 곳이에요. 불의 고리는 태평양에 위치해 있습니다.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대륙을 따라 고리를 형성해요. 이곳에서는 여러 지각판이 만나 매우 불안정한 지반이 형성돼요. 더 무서운 건 활화산의 75%가 이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에요. 휴화산의 90%도 이곳에 있어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과학자들은 다음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이 지역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진의 위험이 높은 곳은 불의 고리만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산 안드레아스 단층선을 따라 2개의 지각판이 200년 이상 힘을 저장하고 있어요. 산 안드레아스 단층은 길이가 1150km에 달하며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죠. 이 지역은 1906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강진과 같은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리히터 규모 7.8의 강진이었죠. 과학자들의 예측은 끔찍해요. 그들은 이 지역에서 규모 6.7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지진으로 아수라장이 됐을 때 살아남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창문, 옷장, 불안정한 천장 등 머리 위로 떨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하세요. 비상 전문가들의 공식 문구는 엎드리고 몸을 가리고 기다리세요입니다. 바닥에 몸을 낮추고 테이블과 같은 안정적인 물체 아래에 몸을 숨긴 후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세요. 여진이나 잔해가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1, 2분 정도 더 대피소에 머물러 있어야 해요. 코를 사용하여 가스 냄새를 맡으세요. 가스 냄새가 나면 불을 켜거나 불이 붙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안전하게 계셔야 해요.